할렐루야. 2학기 부모스쿨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귀한 강의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 기독교 교육을 가르치시는 양금희 교수님께서 영유아의 발달적 특성과 신앙교육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강의 시간을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시길 소망하며 교수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함께 영아 그리고 유아 그들이 어떤 발달적인 특성을 보이는지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고 그들을 그 발달적 특성에 맞게 어떻게 신앙교육을 가정에서 할 것인가 하는 주제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제가 이제 미취학부의 부모님이시다라고 이제 들었는데 이제 미취학이라면 태어나서 초등학교 우리는 이제 만 7살에 가니까 그 이전을 이제 미취학이라고 보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 태어나서 그 7살이 되기 전까지 또 교육학이나 심리학에서는 또 이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고 있어요. 한 부분은 0에서 2살, 그래서 이들을 영아라고 부르고 또 만 3살부터 6살 그 유치원에 갈 수 있는 나이, 만 3살 조금 아직 안 되긴 하지만 요 나이의 아이들을 유아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제 유아를 부르는 명칭을 아주 넓게 써서 어릴 유자를 쓰면서 이 영어까지도 다 포함해서 또 쓰기도 하지만 요즘에는 전체적으로 이제 영아, 유아 이렇게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누고 있는데요. 이 영아와 유아를 이렇게 나누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이 두 부분을 나누어서 각 단계에 어떤 특징이 나타나는지 그리고 그 특징에 맞게 어떻게 우리가 가정에서 교육을 할 것인지 특별히 신앙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아의 발달과 교육입니다. 영아는 0살부터 2살까지의 어린 아이예요. 이것을 2살까지로 끄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무엇 때문에 0에서 6살까지 아이를 정확하게 딱 반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 그죠? 0에서 3. 그 다음에 4부터 6 하면 딱 반일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하고 0에서 2살까지를 따로 나눠서 영아라고 나누는지 아주 결정적인 요인은 언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2살을 전후로 해서 언어 능력이 이제 본격적으로 발현되기 시작을 합니다. 물론 뭐 이 지금 집에서 이것을 시청하고 계신 여러 부모님의 자녀는 우리 아이는 한 돌 되고 나서 말했는데 우리 아이는 두 살 되니까 그냥 뭐 벌써 이미 말을 막 문장으로 했다. 이런 자녀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는데 보통은 이제 처음 시작은 엄마, 아빠, 뭐 맘마 하다가 이제 하나의 단어가 또 다른 단어가 합쳐서 엄마, 맘마 또 더 합쳐지면 엄마, 맘마 주세요. 이렇게 3개 이상의 단어가 합쳐지면 문장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문장이 되어야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어요. 자기 욕구를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그렇게 본격적으로 언어를 사용할 수 있으려면 최소한 2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통은 이제 2돌을 전후로 해서 이제 그게 확하게 터지면서 이제 시작이 되는데 물론 이게 이제 남아와 여아의 차이가 또 있는 거는 아시잖아요. 여러분은 남아를 키우시나요? 여아를 키우시나요? 여기 지금 우리 이 청중이 계신데 그 자녀를 키우고 계시는 사역자님, 네. 그 여아를 키우시는 분 한번, 네. 저 뒤에 앉아 계신 전도사님은 애가 몇 살이세요?
아우 키우신 지 오래되셨네요. 여기 목사님은 4학년. 네 이렇게 부부는 아니시죠? 네. 여기 그 말씀하시는 게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그래야 웃을 수 있는데 안 들어갈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두 분 다 4학년 아이를 데리고 있다 키우고 있다 하셨는데요. 그 2살 여기 전도사님은 자녀가 몇 살이세요? 중1. 다 키우셨네요. 자 그러면 또 이제 그 동생을 낳으세요. 동생을 낳아서 이제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누는 거 잘 기억했다가 또 새로운 양육을 시작해 보는 것 좋은 아이디어일 것 같습니다. 국가 민족을 위해서. 네. 보통은 이제 여아가 빠르죠. 그 키우신 거를 기억해 보시면 이제 여아가 남아보다 훨씬 빨라요. 그래서 뭐 남자아이는 간신히 엄마 뭐 아빠 이러고 있는데 옆집에서 저는 아들이 하나 있거든요. 딸이 없어요. 근데 옆집에서 놀러온 그 딸까지는 엄마 얼마나 염장을 지르는지 막 걔가 와갖고 막 족쇄같이 막 말하고 막 근데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또 막 그 엄마가 노래해봐 그러면 또 걔가 막 노래를 하는 거예요. 딩동댕 딩동댕 막 노래를 하면은 남아 엄마는 아니 우리 아이는 왜 이렇게 느릴까 막 이런 약간 걱정도 되고 또 기가 죽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여아가 좀 빨라요. 여아가 빠르지만 그 여아 남아의 비교는요. 이제 그렇게 일찍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그렇게 성장을 해서 거의 인지 발달적인 측면으로 보면은 이제 고등학교까지 이게 쭉 발달을 하는데 여아는 일찍 시작해서 일찍 끝나고 남아는 조금 느리지만 늦게까지 발달하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여자아이들이 뭐 초등학교까지는 여아이들이 다 우수해요. 막 말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또 선생님한테 사랑도 받을 짓을 그렇게 하고 말도 잘 듣고 얼마나 걔네들 그 컨트롤을 하기에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남아에 비해서 저희 언니가 초등학교 선생이다가 이제 최근에 은퇴를 했는데 우리 언니는 항상 초등학생만 봤기 때문에 집에 오면 여자들이 더 똑똑하다. 맨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 가봐야 돼요. 인간이 크게 이제 4번에 걸친 그 성장이 갑자기 확 오는 이 4번에 걸친 변화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그 보통은 유아 때 한 번 확 오고 그 다음에 그 초등학교 들어가면서 또 한 번 오고 그리고 중학교 들어갈 때 또 한 번 오는데 그 여자아이들은 일찍 와갖고 그거 막 이제 하고 남자아이들은 그게 조금 늦어서 막 고등학교 들어가면서까지도 막 발달을 해가지고 막 그 어려운 수학 문제 같은 거를 어느 순간 막 풀어내고 뭐 이런 발달을 보이는 경향이 있는 아이들도 있어요. 어쨌든 보통은 그런 차이가 있고 개인마다 발달의 속도가 있고 뭐 리듬이 있고 다 다르기는 하지만 그래도 평균적으로 봤을 때 이제 2도를 전후로 해서 이제 언어 능력이 생기는데 이제 언어를 할 수 있다는 거는 굉장히 인지적인 거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책 그러면 우리가 사고를 안 하는 것 같지만 책이라는 단어와 책이라는 실물을 연결시킬 수 있는 그걸 표상작용이라고 하는데 그런 표상작용이라고 하는 그런 인지적인 활동을 아주 본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게 이게 언어가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영화는 그 이전이죠. 그 이전. 그래서 이들을 이제 하나로 묶고 그 이후로 이제 3살부터 6살까지의 유아를 이렇게 하나로 묶는 이제 그런 구별을 교육학이나 심리학에서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시면은 아이가 누웠다가 또 앉았다가 서서 걷는 모습이 있지요. 그래서 영화기를 보면 이 발달을 보면 저기에 이제 누워 있는 것만 있었지만 처음에는 뒤집기, 그다음에 앉기, 그다음에 서기, 걷기, 뛰기 이 순서대로 하잖아요. 갑자기 누웠다가 벌떡 일어나지는 않잖아요. 이 순서대로 이렇게 하면서 점점 이제 그
그 몸을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신체 변화가 0살부터 2살까지 사이에 일어납니다. 보통 언제 걷나요, 아이들이? 그렇죠. 돌을 전후로 해서 어떤 아이는 뭐 10개월만 돼도 막 걷는 애가 있고 어떤 아이는 정말 늦은 아이 제가 봤어요. 18개월까지 안 걷는 애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다 걷고 정말 큰 문제가 있는 경우가 아니고는 다 걷고 너무너무 뭐 멀쩡하게 잘 걷기 때문에 걔네들을 막 일찍 막 걸음마를 시키고 그럴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빨리 걸으라고 보행기 태우고 걸음마 막 그 엄마 발등 위에다 애 놓고 막 제대로 쓰지도 못하는 아이를 막 또 걸음마 막 시키고 그러잖아요. 근데 걸음마를 시킨 애와 안 시킨 애 중에 누가 더 빨리 걸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시킨 그룹과 안 시킨 그룹. 애매하죠? 잘못 얘기하면 50%의 확률이 있어요. 근데 아무 상관이 없대요. 그 아이가 그러니까 대근육의 발달 이런 것이 그 걷기에 잘 준비되면 그때 걷는 거지. 그걸 또 막 일찍 막 연습을 시키고 막 땡기고 그러는 것이 별로 그다지 도움이 되지도 않고 또 바람직하지도 않다. 그래서 너무 어린 아이한테 보행기 태우잖아요. 보행기 태우면 사실은 부모들은 굉장히 편하거든요. 왜냐하면 지 혼자 동력을 가지고 여기저기 다닐 수 있고 하니까. 근데 아직 준비되지 않는 애한테 보행기를 너무 일찍 태우잖아요. 그러면 걔네들이 그렇게 그냥 평평하게 걷는 게 아니라 발을 어떻게 앞부분을 들고 걷는 거 있잖아요. 그런 버릇이 생겨요. 그래서 너무 일찍 거기에 태우거나 그런 것들이 다 자연스럽지 못한 것 같아요. 어쨌든 영아기는 인생에서 아마도 가장 큰 변화가 있는 시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0살부터 2살까지 사이에 아이들은 자기가 태어났을 때의 몸무게의 2배가 되고 또 키도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또 모든 근육, 특별히 이제 대근육 중심으로 발달을 하면서 혼자 움직이지 못하던 아이가 이제 걷기, 뛰기까지도 가능할 수 있는 그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제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아는 아직은 언어 발달 이전 단계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아까 언어와 인지 능력이라는 게 서로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 왜냐하면 그 어떤 언어를 한다는 거는 그 언어를 어떤 사물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표상작용, 그러니까 인지활동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언어 이전이라고 하는 것과 이후의 단계라는 거는 이제 굉장히 인지 발달에서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빨리 말하는 거를 되게 좋아하고 우리 아이가 말 잘하면 자랑하고 그렇지만은 그게 이제 말씀드린 대로 개인마다 다 속도가 있어서 굳이 언어가 빠른 아이들이 다 똑똑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독일에서 이제 유학을 했는데요. 제가 유학했던 시절에 제가 이제 튜빙엔이라는 데서 공부했는데 거기에 그 한국에서 온 대학생이 하나 있었는데 이제 독일은 대학 간의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대학의 수준이 다 평준화돼 있어요. 그래서 그 아비투어라고 하는 그 고등학교 졸업 시험을 합격하면 어느 대학이든 지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 또 거의 비슷해요. 평준화가 돼 있어요. 그 시험을 평준화를 했고 그것을 합격이냐 불합격이냐로 그냥 다 선을 자르기 때문에 거기서 뭐 성적에 따라서 이렇게 되지가 않는데 특별히 그 중에 어느 대학에는 어느 과에 더 많이 몰리는 이런 과가 있어요. 이 아주 대표적인 뭐 제가 있는 튜빙엔 같은 데는 이제 의학이 되게 세계적인 수준이었기 때문에 거기는 막 전국에서 몰려오고 또 바이오 케미라고 독일이 이 화학 쪽이 되게 발달이 있잖아요. 그래서 생화학과에 또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이제 몰렸기 때문에 거기는 진짜
막 고등학교 성적 이런 거를 보고 이제 끊을 수밖에 없어요.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 거기는 그게 올해 안 된다. 그러면 내년에 또 내면 돼요. 꼭 내가 난 꼭 여기 가고 싶다. 그러면 돼요. 그 내년에 안 된다. 그러면 후년에 내면 돼요. 그래서 막 한 3년쯤 계속 했으면 그 사람을 우선 뽑는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학 언젠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의대를 가고 싶다 그러면 튜빙엔 의대를 가고 싶다 그러면 거기를 매회 지원하면서 자기가 다른 무슨 간호보조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알바를 하면서 돈을 벌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의학을 이렇게 보조할 수 있는 이런 일을 하다가 가는 그런 친구도 제가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입시에 그렇게 문제가 심각하지 않아요. 그곳에는 우리처럼 이렇게 심각한 나라가 진짜 있을까 싶은데 어쨌든 이제 그런데 제가 하고 싶었던 길게 몰려왔는데 어쨌든 거기에 한국 학생이 정말 0.05% 안에 그 졸업한 학생의 0.05% 안에 드는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그 생화학과를 다니는 한국 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학생이 경상도 사투리를 쓰는데 진짜 엄청 네이티브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한국에서 독일에 7살에 왔어요. 그 집이 이민 가정인데 7살에 왔어요. 그런데 그때 사투리 쓴 게 그 대학생이 되도록 사투리를 쓰더라고요. 그리고 공부도 잘하고 하여튼 믿음도 좋고 하여튼 좋은 청년인데 어느 날 그 집에 할머니가 독일로 이제 놀러를 왔는데 그 할머니가 얘기하는 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잖아요. 우리 손주가 만 3살이 되도록 말 안 했다고. 응? 만 2돌에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만 3돌이 되도록 말을 안 했대요. 그래가지고 막 얘가 어디 문제가 있나 막 병원에 가고 병원에서 전혀 문제 없다고 다 정상이라고. 그런데 얘가 왜 이렇게 말을 안 하나. 그러고 있는데 그 할머니가 어느 날 아이를 업고 저녁에 논뚝길을 걸어서 집으로 오는 길에 갑자기 손주가 말을 했어요. 뭐라고 말을 했냐면 보통 뭐 엄마 하다가 엄마 맘마 하다가 엄마 맘마 주세요 이렇게 문장이 늘어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걔는 그 논뚝길을 걸어서 할머니 등에 업혀서 갑자기가 말을 했는데 할머니한테 이랬다는 거예요. 할매요 집에 가입시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다 넘어뛰고 그냥 완전히 그것도 경상도 사투리를 그냥 완전히 네이티브로 그냥 하나의 문장을 이렇게 말을 하는 걸 듣고 할머니가 기절을 하면서 우리 손주가 말을 한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걔가 그러니까 3돌이 되도록 말을 안 한 아이가 나중에 그렇게 공부를 잘해서 독일 아이들도 가기를 원하는 데에 그냥 턱 들어가고 이런 걸 보면 언어를 빨리 했다고 뭐 걔가 똑똑하고 뭐 늦다고 뭐 안 똑똑하고 이런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이 모든 아이에게 넣어주신 그 발달의 속도와 리듬과 법칙에 따라서 아이들이 성장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그 법칙을 하나님이 넣어주신 법칙을 존중하면서 부자연스럽게 아이들을 막 끌어가고 막 그러지 말고 그 아이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이 넣어주신 그 잠재력이 자연스럽게 꼽힐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주고 도와주고 그게 이제 영아의 부모가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삐아제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지발달 이론가예요. 인지발달 심리학자죠. 이 사람은 이제 1984년도인가에 돌아가시는데 이분이 제시한 인지발달 이론은 여태도 극복되지 않은 그 인지발달 이론계의 일종의 전설과 같은 분이시고 이분의 이론은 아직도 극복되지 않은 이론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 인지 발달을 연구했다는 건 뭐냐? 인간이 태어나서 어떻게 이 인간이 알아가는 인지가 어떻게 성장하느냐 이거를
관찰해가지고 거기로부터 법칙을 찾은 거예요. 근데 어떤 법칙을 찾았느냐면 이 사람이 이 얘기를 하기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어린이는 조금 알고 성인은 많이 안다. 그냥 어떤 연속성상에서 적은 지식이 많아지는 이런 어떤 연속적인 선을 생각을 했는데 이분이 발견한 건 뭐냐 하면 어린이들을 관찰을 하니까 어떤 몇 살부터 몇 살까지 아이는 아무리 똑똑해도 모두 동일한 실수를 하더라는 거예요. 인지에 있어서 다 똑같이 실수. 그리고 또 요 다음 단계는 그 이 앞 단계 아이들이 하는 실수는 안 해. 다 똑똑하든 안 똑똑하든 다 안 해. 안 하지만 또 얘네들이 또 실수하는 게 있어. 그건 또 공유를 했어. 그래서 그걸 발견을 하면서 이게 자연 그냥 적게 그리고 점점 많이 알아가는 게 아니라 인지의 구조가 달라지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이 나이 제일 어렸을 때는 이 구조로 머물러 있다가 그 구조가 그 다음 단계를 가면서 확 달라지고 마치 사다리 층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순간까지 똑같다가 확 올라가서 그 다음에는 또 거의 비슷하다가 그 다음에 확 올라가고 이렇게 그 이유는 구조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알의 구조가 달라지는 이제 이런 발달을 이제 이분이 이제 발견을 한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이분이 특히 영아기를 뭐라고 불렀느냐면 감각 운동기다라고 불렀어요. 자, 여기 굉장히 재밌는 이제 그 명칭이 나오는데 이분은 인지 발달론이거든요. 인지는 이제 이 뇌를 쓰고 머리에서 사고를 하는 건데 영아는 어떤 사고적인 측면으로 뭘 얘기한 게 아니라 감각 운동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영아 시기는 어떤 사고를 하기보다는 우리의 감각과 운동 이것으로 감각과 운동으로 환경을 파악하고 또 감각과 운동으로 자기를 표현하는 그런 단계고 또 이거를 인지 발달에서 이 단계를 잡고 있는 건 뭐냐 하면 인지 발달에 있어서 사고 능력보다 먼저 발달해야 되는 건 감각 운동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게 잘 발달을 해야 그 다음에 이제 인지 발달로 이렇게 갈 수 있고 특별히 영아기는 뭐 공부 가르치고 뭐 숫자 가르치고 이런 인지 활동보다 감각 운동이 잘 발달하게 해줌으로써 그 다음에 인지가 잘 발달할 수 있도록 인지의 기초를 놓을 필요가 있다. 이런 이제 메시지가 저 이름 안에 사실은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한 6개월 된 아이에게 우리 아들이 6개월에 좋아했던 건 아빠의 열쇠예요. 열쇠꾸러미. 열쇠꾸러미 막 울면은 들어온데 그걸 주면 울음을 그쳤기 때문에 진짜 극단적인 처방이 필요할 땐 그걸 줬어요. 그럼 걔가 열쇠꾸러미를 주면 걔가 그걸 어떻게 해요? 딱 잡자마자 바로 입으로 가져가는 거죠. 맛을 보는 거죠. 이 맛이야. 이 오묘한 맛 바로 이거야. 그러니까 감각으로 파악을 하는 거예요. 자기 주변의 모든 사물을 감각으로 탐색을 하고 감각으로 느끼고 감각으로 알아가는 단계가 이 영아의 단계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감각이 알의 기초라는 얼마나 알의 기초가 되는지 여러분 아실까요? 예를 들면은요. 10개월 된 아기가 엄마를 알아요, 몰라? 엄마 이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엄마 학벌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엄마 직업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근데 걔네들이 엄마를 알아요? 너무 알죠. 엄마를 너무 알아요. 너무 알아서 엄마 비슷한 여자는 안 돼요. 이모 안 돼요. 응? 뭐 엄마여야만 하잖아요. 벌써 딱 와서 엄마가 아니면 뭐 울고 난리를 치면서 막 그러잖아요. 그럼 걔가 어떻게 엄마를 알았어요?
도대체 이름도 몰라, 응? 성도 몰라, 직업도 몰라, 아무것도 모르는데 엄마 어떻게 알았어요? 감각으로 알았죠. 엄마의 냄새, 엄마의 체온, 엄마가 기저귀를 갈아줄 때 그 부드러운 손길, 촉감, 그 모든 감각으로 엄마를 아는데 그게 너무너무 강렬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아니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에게 있어서의 감각과 운동은 성인에게서는 인지인 거예요. 근데 그게 인지의 기초로서 인지가 아닌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영아, 특히 뭐 아기 학교 이런 쪽에서는 주로 감각적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걔네들을 앉혀놓고 뭐 공부를 가르치고 이거 다 소용없어요. 감각으로 접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활동을 하고 신앙교육도 그렇게 이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어쨌든 삐아제는 이 시기가 인지 발달적으로 이제 감각 운동기라고 해서 이 감각적인 접근이 굉장히 필요하고 한데 이 시기에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발달 과업이 있어요. 뭐냐면 부모와의 애착 관계를 형성하는 거예요. 부모가 특히 부모 중에 누구겠어요? 엄마겠죠. 엄마와 애착 관계를 형성하는데 이거는 평생 이 시기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시기에 나중에도 물론 애착 관계가 있어요. 큰 다음에 좀 더 예를 들면 5살, 6살, 7살 이때도 애착 관계가 있지만 이 시기의 애착 관계는 아주 특별한 애착 관계예요. 그래서 에릭슨이라고 하는 발달 심리학자는 이때 형성되는 아이의 심리적인 그 특징이 뭐냐면 기본적 신뢰라고 했어요. 너무나 중요한 개념이죠. 이 영아에게 있어서 베이직 트러스트라고 했는데 엄마와 애착 관계를 형성하면서 그 사이에서 신뢰가 형성이 되는데 그 신뢰는 그냥 다른 신뢰가 아니라 베이직한 거라고 칭했어요. 기본적 신뢰. 왜 그랬을까요? 왜 이거를 그냥 신뢰가 아니라 기본적 신뢰라고 했을까요? 이걸 그렇게 부르는 이유는요. 이때의 신뢰가 이때로 그치는 게 아니라 이게 나중에 이 아이가 모든 다른 대인관계를 하는 하나의 신뢰의 기반을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그 양육자 특히 엄마와 베이직 트러스트 이 기본적 신뢰가 형성된 아이는요. 커서 친구 관계 그 다음에 모든 대인관계 그리고 나중에 부부 관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신뢰를 기본적인 정서로 삼을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주는 신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기본적 신뢰가 형성이 안 되면 나중에 다 삐걱거리는 거죠. 다 대인관계 이 아이가 커서 직장에 갔는데 얘가 이상해. 똑똑하고 학교도 좋은데 나왔고 이렇게 했는데 아무튼 그 사람은 누구하고 부딪히고 누가 뭐라고 말하면 다 아로 알아들었는데 지 혼자 어로 알아듣고 막 그 뒤에 소설을 쓰고 앉았고 막 삐딱하고 이런 사람들을 하여튼 가보면 여기에서 뭔가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소아 정신과 이런 데서는 그 아이의 문제를 이 영아이냐 유아기냐 이걸 또 논아서 봐요. 그러니까 이때 양육자 보통 누가 양육을 하나요? 엄마가 하죠. 엄마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여기 지금 사역자들 계시는데 어떻게 그러면 나오셨을 때 누가 봐주셨나요? 여기 앞에? 시어머니 좋아요. 너무 좋은 시어머니다. 시어머니 좋아요. 왜냐하면 할머니는 엄마하고 거의 똑같은 수준에서 사랑하기 때문에 시어머니 좋아요. 우리 저기 전도사님은
너무 괜찮으시네요. 네, 시어머니. 그래서 저는 요즘 이제 고령화 사회 때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이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일이 손주 봐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말 길게 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요 정말 만약에 며느리가 그 아이를 놓고 얼마 있어서 나가야 되는 상황이라면 이 초기 2년 동안 이 기본적 신뢰를 형성하는 거는 이건 진짜 걔를 사랑해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정말 억지로는 못해요. 그러니까 진짜 돈 받고 하거나 어린이집 요즘에 많이 맡기는데 이 기본적 신뢰가 형성되기 쉽지 않아요. 그게 너무 어린이집 같은 경우 애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많은 아이들에서 이 아이를 언제나 지근거리에서 있으면서 돌보고 신뢰의 관계를 형성한다는 건 쉽지 않아요. 결국은 이제 누구 한 사람이 깊게 아이하고 관계를 맺어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할머니면 좋죠. 또 누가 좋을까요? 누가 또 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아빠 좋아요. 저희 집은 아빠였어요. 저희 집은 이제 독일서 공부를 했는데 저희 남편이 이제 공부를 먼저 끝냈어요. 근데 끝낼 쯤 돼서 정말 우리 하나님이 아이를 주시면 우리 아이를 낳고 당신이 박사 끝날 때까지 내가 기다려주겠다. 그래서 아기를 낳으면 내가 논문을 빨리 끝내고 내가 아기를 보다가 한국에 기다렸다 같이 가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아기가 태어났어요. 정말 은혜로. 근데 그 약속을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지켰죠. 이미 제가 암시했잖아요. 자랑. 그래서 우리 아침 제가 새벽에 나가갖고 이제 제가 논문을 쓰러 이제 새벽에 가면 우리 남편이 이제 자기 이제 공부 끝났으니까 우리 아이를 봐줬어요. 그리고 오후에 제가 한 3시나 4시 되면 이제 집에 오면 이제 남편이 차 열쇠를 저하고 바꾸고 저는 아이를 받고 남편이 차를 가지고 이제 학교를 가서 그때 학교에서 조교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 아이가 한 1년 반 있다가 이제 왔는데요. 걔가 1년 반이 아니구나. 한 2년 반 있다가 왔어요. 근데 걔가 제가 이제 걔를 데리고 산책을 나가면 이제 산책길이 독일은 가까운데 자연이 참 많거든요. 호수도 있고 호수가에 가가지고 막 오리들이 이제 가면은 그 새끼 오리들이 엄마 오리 뒤에 줄을 쭉 서서 가고 그런 모습 보셨죠? 호수. 그런 모습 보면 우리 아이가 뭐라는지 알아요? 아빠 오리하고 아가 오리가 간다. 그때 제가 너무 가슴이 찢어져. 엄마 오리 어디 갔지? 그럼 우리 아들이 뭐랬는지 알아요? 학교 갔다. 그렇게 말하곤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아빠하고 기본적 신뢰를 형성한 거죠. 근데 그게 누구이든지 정말 아이를 사랑하고 하는 양육자가 아이하고 깊게 관계를 맺으면서 신뢰를 형성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제 이때를 놓쳤다 그러면 5살, 만 5살쯤에 이 영아기하고 똑같은 강도는 아니지만 또 한 번 이게 온다는 거예요. 기본적 신뢰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우리 아이가 그래서 이제 사실 엄마로서 이 직장을 다니는 엄마가 그 아이를 띄워놓는다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고 엄마도 굉장히 심리적으로 엄청 힘들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저는 우리 아이가 5살 될 때 그때 이제 한국에 왔었거든요. 처음에 와서는 뭐 시간 강사 했으니까 그 외에는 백수였어요. 제가 강의 가는 거 외에는. 그래서 걔하고 또 집중적으로 같이 있으면서 또 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 중에 내가 그 2년 사이에 기본적 신뢰의 기회를 놓쳤다 그러시는 분은요. 5살 때 또 기회가 있어요. 그때 조금 집에서 아이하고 있을 수 있는 시간을 조금
어떻게 해서든지 만들어서 아이하고 깊이 있는 관계를 맺으시고 신뢰를 형성할 수 있게 하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때 형성되는 신뢰는 그냥 신뢰가 아니라 아이의 운명을 결정하는 신뢰이기 때문이에요. 그 아이가 나중에 대인관계도 좋고 또 부부관계도 좋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신뢰를 형성할 수 있는 기본을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영아를 위한 신앙교육의 가장 중요한 거는 아이하고 기본적 신뢰를 형성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뭐 아이한테 뭐 알아듣지도 못하는 성경책을 읽어주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기본적 신뢰를 형성해서 아이가 하나님을 이제 신뢰할 수 있는 무의식적인 기반, 삶의 기반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 신뢰는 어떻게 형성하느냐? 기본적 신뢰는요, 말씀드린 대로 양육자와의 관계에서 형성이 되고, 그리고 그게 이제 모든 대인관계의 기초가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에 이제 그러면 이제 신뢰를 형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그걸 이제 묻고 싶잖아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되시겠어요? 어떻게 하면 아이하고 신뢰가 형성이 될까요? 영아하고. 응? 그렇죠. 항상 옆에 있는 거, 지근거리에 있는 거, 그거가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 어린이집에 선생님이 늘 곁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다른 아이 돌보고 해야 되니까, 애 놔두고 또 딴 거를 해야 되니까. 근데 가정에서 이제 엄마나 할머니나 그런 분들은 아이 옆에 늘 지근거리에 있고 아이가 욕구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울죠. 울면 바로 달려와야 돼요. 바로 달려와서 울면 응답하면서 왜 그래 우리 애기? 응? 왜 그래 우리 아기가 왜 울까? 배가 고플까? 배고픈 거 어떻게 하면 알아요? 입주위에 손을 이렇게 대보면 걔가 그냥 배가 고프면 뭐 아무거나 닿는 거 막 먹으려고 하죠. 어머 우리 애기가 배고프구나. 근데 그러지도 않아. 그러면 그 다음에는 왜 그럴까 하면은 또 여기 이마 만져보면 또 뭐 열이 불덩어리 같다. 그 우리 아이가 아프거나 아무튼 뭐 그것도 아니면 또 기저귀가 촉촉하거나 어떤 욕구가 있을 때 아이들은 울거든요. 울면 달려와서 아이의 욕구를 채워주는 거. 이게 일단은 영아가 신뢰를 형성할 수 있는 아주 가장 기본적인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항상성 있게 해야 돼요. 어떨 때는 막 달려왔다가 어떨 때는 이제 혼자 좀 살아봐. 응? 엄마도 좀 살아야겠어. 그러면서 어떨 때는 안 왔다가 그렇게 하면 아이가 엄마의 행동을 예측할 수 없어요. 울면 반드시 와야 내가 울면 엄마가 온다. 그리고 예측을 했는데 왔어. 그러면 그게 성공한 거잖아요. 예측한 게 맞아 떨어졌어. 그러면 그 성공 경험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면 아이는 신뢰가 하나의 아이의 정서가 되는 건데 어떨 때는 성공을 했는데 어떨 때는 성공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불안하기 시작한 거죠. 올까? 엄마가 올까? 그걸 뭐 의식해서가 아니라 이제 그런 걸 자꾸 실패의 경험을 하면 아이의 기본적인 정서는 기본적 불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태어나서 아주 생애 초기에 처음으로 갖는 이 감정이 기본적 신뢰가 되어야지 기본적 불신이 되면 되겠어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그 부정적인 감정을 최초로 아이가 갖고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 단추를 처음에 잘못 끼면 밑에 다 잘못 끼잖아요. 그러니까 이 첫째의 건강하게 잘 끼워져야 되는데 이게 잘못 끼면 다 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최초에 정말 그 정서적인 안정과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형성할 수 있도록 부모가 이걸 해주는 거 이거는 정말 너무너무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 신뢰는요
양육자가 항상 곁에 있는 거. 그리고 양육자의 행동이 한결같을 것. 그래서 울면 바로 달려오고 아이의 욕구를 채워주고, 그게 항상성을 유지하면 아이는 예측을 가능하고, 예측했다가 그것이 성공을 하면 그게 이제 기본적 신뢰를 형성하는 거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돌보는 일은 참 참 행복한 일이지만 동시에 늘 같은 일을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뭐 엄마들이 내가 이러려고 대학을 왔나, 대학 공부를 했나, 이러려고 내가 대학원을 공부했나, 늘 아이가 울면 가서 아이의 욕구를 채워주고 그 일을 하는 거죠. 둘째가 태어나면 또 그 일이 반복이 되고 그렇게 하는 거지만, 사실 그게 저는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진짜 그게 너무 반복적이고 너무 뻔한 일이지만, 그리고 사실은 사랑하면 누구나 잘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게 또 항상 그렇게 되지는 않는 일인데, 바로 그러한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아이들이 신뢰를 형성하고 건강하고 건전한 인성을 형성하고 그러는 첫 번째 걸음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이제 부모가 해야 되는 역할을 잘 감당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영아 시기는요, 그 신앙 교육을 무슨 특별하게 막 어떤 아이한테 뭐 성경 이야기를 해주고 뭐 이런 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기본적 신뢰를 형성함으로써 신앙의 기초를 쌓는다. 그러니까 영아기에는 누가 제일 중요한 거겠어요? 누가 제일 중요해요? 부모가, 엄마가 제일 중요해요. 엄마든지 뭐 할머니든지 정말 피치 못해 누군가 다른 사람이 해야 될 때 그 양육자, 왜냐하면 아이는 한 사람과 그런 관계를 맺어요. 한 사람과 깊이 있는 관계를 맺는데 그게 이제 가장 결정적이다. 그래서 교회에서도요, 영아부 물론 하죠. 그래서 우리 영아부가 있나요? 우리 그 지구촌 교회 있죠? 몇 살짜리 다 영아부 여기 다 몇 살 아이들이 오나요? 0에서 36개월. 엄마랑 같이 예배 드리나요? 따로 드리나요? 훌륭합니다. 같이 해야 돼요. 같이. 응? 걔네들이 엄마하고 기본적 신뢰를 형성해야 되는데, 교회에서 어떤 교회는 따로 해라. 응? 엄마들도 예배를 보아야 된다. 또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하시는 그 이제 담임 목사님들이 더러 계시잖아요. 근데 있잖아요. 그 애는 이게 일주일에 한 번씩 무슨 날벼락이냐 하지 않겠어요? 엄마랑 와가지고 떨어져. 그리고 애가 막 울고불고 난리를 치고 막 엄마 오는 저 문만 쳐다보고 있고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아이하고 같이 영아 예배를 드리고요. 그 영아부를 대상으로 해서 정말 짧은 성경 이야기 하나에 사실은 영아의 엄마들 은혜 받아요. 그거 아세요? 이게 성경의 이야기는 이 힘이 있어서요. 진짜 짧은 얘기 하나에 막 은혜를 받아요. 엄마들이. 그 요즘에는 뭐 인터넷이나 온라인으로도 얼마든지 목사님 설교 들을 수 있고 그렇게 하니까 영아부는 반드시 부모랑 같이, 엄마랑 같이 예배 드릴 수 있게 하는 거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에서 이 아이를 어떻게 하기보다는 부모가 정말 기본적 신뢰를 잘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서 부모로 인하여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도움을 주는 거, 이게 이제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이 시기에 뭐가 중요하냐, 엄마가 어떻게 할 거냐 이거보다도요, 엄마 그 자체가 중요한 것 같아요. 엄마의 존재 자체, 엄마의 존재, 엄마의 성품, 엄마의 영성, 그 자체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양육할 거냐의 how의 문제가 아니라 being의 문제가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엄마가 영적으로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요, 성품이 좋을 수밖에 없죠. 아시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과 바른 영성이라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으면 제가 옛날에 저의 얘기를 하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지 않으면 부부싸움을 했어요. 저의 얘기만이 아니겠죠? 공감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그냥 뭐 별로 싸울 일도 아닌데 막 남편이 막 못마땅하고 막 짜증이 나고 막 그러면서 싸우는데 그럼 내가 왜 요즘에 이렇게 신경질을 부리나 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에게 문제가 있으면 꼭 그렇게 제가 그렇게 주변 사람을 괴롭히고 못 살게 굴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이 남편에게만이겠어요? 애한테도 마찬가지죠. 애라는 거는 내가 제일 사랑하는데 이게 가까이 있으니까요. 나의 정서가 그냥 제일 직접적으로 향하는 대상이 아이예요. 그거는 어머니들이 아실 거예요. 응? 어젯밤에 뭐 내가 무슨 뭐 때문에 잠을 못 잤어. 근데 이제 아이 점심을 먹고 이제 밤에 잠을 못 자서 이제 막 너무너무 졸려가지고 소파에서 잠이 들었어. 근데 아이가 깨 있어.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막 엄마 머리카락을 잡아 당기고 이러면은 집에 아무도 없어. 아이하고 나만 있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막 사실은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는데 그건 아주 극단적인 예고 잠을 못 자면 짜증 나는 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근데 그거 말고도 우리가 수많은 경우가 있는데 우리의 어떤 정서적인 변화나 이런 것을 직접 표출하는 데가 어디냐면 우리 아이예요. 우리 아이. 근데 제일 사랑하는데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존재가 내 아이인데 정말 유감스럽게도 나의 감정이 제일 직접적으로 가는 데는 또 아이예요. 그러니까 결국 근데 그걸 아이가 다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게 다 아이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영아의 신앙교육은 엄마의 영성 그 자체라고 생각해요. 엄마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으면 그것 자체로 아이에게 온유한 엄마가 될 수 있고 그것 자체로 아이에게 영적 환경이 돼요. 그 자체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으면 남편, 아이, 모든 내 주변의 사람들, 뭐 시어머니, 뭐 이웃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바로 서 있으면 그게 수평적으로도 이렇게 가게 돼 있거든요. 가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부모의 영성이 좋으면 부모의 성품이 좋을 수밖에 없고 그 성품이 좋으면 자녀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자녀와 기본적인 신뢰를 형성하는데 굉장히 좋은 밭이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엄마에게 제일 필요한 거는 무슨 어떻게 양육할까요? 뭐 우유를 몇 시간마다 먹여야 할까요? 그거보다 중요한 거는 엄마가 하나님 안에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엄마의 영적 상태라고 생각해요. 엄마가 영적으로 바로 있으면 가정의 영적 분위기가 달라지죠. 그거는 엄마가 제일 중요해요. 가정에서는. 엄마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가정 전체가 달라지고 그것은 아주 직접적으로 아이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영아의 신앙교육의 핵심은 엄마의 영성이다. 제가 내리는 결론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오, 네, 아멘 하셨어요. 인원이 적지만 아멘 하셨어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무슨 양육을 위한 무슨 교육을 듣고 이거보다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정말 아이 키우느라고 사실은 시간 내기 어려워요. 정말 시간 내기 어려운데 그런데 여러분 TV는 보시잖아요. 응? 맨날 바쁘다 그러고 하면서도 드라마 이런 거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좀 내시는 거죠. 아이를 재우고 내가 하루에 정말 말씀 한 장은 내가 꼭 읽겠다. 내가 꼭 정말 기도 시간을 내가 지키겠다. 응? 정말 내가 자기 전에 15분이라도 내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지키겠다.
그래서 영적인 이 맥을 유지해 가는 거 있잖아. 저는 그게 아이 영아를 신앙 교육하는 제일 중요한 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엄마의 존재가 달라지면 그 존재로 인하여 그 아이와의 관계가 달라지고 또 아이가 이제 신뢰를 형성하게 되고 이러는 시작점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